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쩌면 그 조그만 나라에 세계 최대의 빈국인 보잘것없는 나라 북한이 북에게 가장 최대 위협 국가가 되어버렸다니. 그러나 하면 좋았는데 어떠면 우리가 떠나온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떠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다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과 북한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됩니다.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하잘것없는 최빈국 북한의 핵무기가 그 핵탄두를 실어 없습니다. 그래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말폭탄 말씀, 그때 그 연필을 쓰면 아주 좋은 거였어요. 우리 삼촌이 돈보 연필 갖다 준 게 집에 있다, 그런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 약한 사람이 상대방 비아냥대고. 그런데 최강국인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이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김정은이야 없는 말 있는 말 그냥 쏟아부어도 괜찮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보기 민망스러운 일 아니에요?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토털리 파괴할 수 있다. 동맹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막 박수치고 환호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좀 그 단어가 끔찍하지만 참수작전, 그리고 또 레짐 체인지 하는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나 참수작전이나 레짐 체인지도 이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차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 2,500만 명인데 그 2,500만 명을 다 죽인다고요? 더군다나 그 얘기한 장소가 군 부대도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평화를 증진해 나가자는 유엔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트럼프보다도 더 험한 욕설을 또 쏟아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외교 전문가들이나 유수한 언론에서는 리용호를 비난하기보다도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트럼프였다고 트럼프의 비난을 더 모았습니다. 그 뒤 지금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는요, 자기네 그 수령, 자기네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존엄, 자기네들 존엄을 손상했다고, 그런 거에 이제 분기탱천해서 뭐 그냥 그 김일성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시위도 하고 그런 거 했었지만, 그것만 해도 좀 직접 와닿는 피해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또 마지못해서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트럼프의 그 말, 나는 토털리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말로 번역해가지고
트럼프가 북한 주민 2,500명을 다 몰살하기로 했다. 그런 거를 매일 인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최고 존엄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김일성 광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존, 자기의 처, 자기의 자식이 트럼프한테 죽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450만 명이 군대 자원 입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조그만 지각이 있어도 적군을 향해서는 지도부와 국민을 분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층과 국민을 분리하지 못한 것은 지도자의 잘못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은 더 응징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할 의사도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유엔이 그 본래의 창립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를 다자외교로 도와주십시오.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는 연설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여기 시간으로는 10시였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그날 낮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북한 동포를 다 괴멸시키겠다고 한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개탄스럽다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 개탄스럽다는 얘기는 북한의 행동이 개탄스럽다는 얘기였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좋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없는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남한의 억제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가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들이고 하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또 그것마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무기 사는데 돈 없어서 돈이 너무 비싸서 안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야 우리의 선택이었고 불가피한 일이지만, 저는 북핵 문제를 공조하는데 일본의 아베를 끌어들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수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일본의 역할이 큰 것을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게 일본을 붙여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로 북핵 문제를 가다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고. 미국이 그렇게 권유했더라도 이건 뿌리쳤어야 됩니다. 일본은요, 절대로 우리 우군이 아닙니다. 우군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북핵 문제를 일본은 자기네 문제로, 자기네 이해관계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그동안에 2번 지나갔죠. 지나갈 때마다 아베 인기는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쏘면 아베 인기는 또 높아지고, 그럴 때마다 일본은 핵무장과 군비 확장의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한일 군사협정, 군사정보협정,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얻을 그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틈만 있으면은 한국을 이용하고, 틈만 있으면 한국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그런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미국과 한국을 자꾸만 이간시키잖아요. 이간시키는 게 또 최근에 일본의 보수신문, 산케이 신문들에 크게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쟤들이 형님 욕합디다. 원래는 이 개인 관계도 그렇고 셋이 뭉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꼭 셋은 깨져요. 여러분들 친구나 교회 친구들 보세요. 셋 유지하기 그렇게 쉬운 일인지. 일본은 특별히 간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고 지금 우리 불쌍한 노인네들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강연하고 있는 모습 참 너무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공조라고 해놓고 일본은 틈만 한국을 이간시키려고 하고, 미국과 틈만 나면은 한국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국의 보수 언론이나 한국의 보수 야당들은 트럼프의 말이나 아베의 말은 한 번도 탓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은 난리 난 것처럼 비난을 하고 덤벼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북한에 또 도발이 생기면 왜
아베한테 전화 안 하느냐고. 트럼프는 어저께 아베하고 통화를 했는데 왜 빨리 문재인은 아베하고 전화 안 하느냐고. 아베가 우리한테 뭡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면 해코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트럼프나 아베에게선 한마디 비난도 못하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는 그저 틈만 나면 구걸 외교니 패싱, 저는 그 패싱 소리 이제 듣기도 싫어요. 패싱이 그게 문법으로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뭐 말만 뭐 저기 되면은 문재인을 패싱했느니 한국을 패싱했느니 있는 말 없는 말로 문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집권한 뒤에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만큼 지금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문재인이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수 정권 때 누가 저쪽에서 도발이 있으면은 그날 새벽같이 군대 동원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사격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었던 그런 공약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물쩡 해가지고 사드 배치해버렸죠. 눈만 뜨면은 북한한테 제재와 압박을 말하죠. 핵 잠수함 도입을 얘기하고 미국 전략 자산에 한반도 수시 순환 배치를 요청을 하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B-1B 동해상 NLL 북쪽에 올라가는 것을 묵인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주권을 내세우며 한국의 전쟁을 방지하겠느냐 하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에서 60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보수층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실은 지지층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숫자입니다. 김천 입구 사드 배치된 그 장소 입구에는 원불교 교무들이 그리고 김천 그 현지 주민들이 아직도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문재인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지층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지지의 철회를 받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여기 로라 전 한인 회장도 참석한 세계 한인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평화이며 그 길을 위해서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평화이며 그 길을 위해서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 진행을 막는 길은 압박 맞습니다. 분명하게 압박을 해야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출구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과 대화는 결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압박을 얘기를 하니까 보수층, 저 사람은 대화를 얘기하니까 진보층,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압박이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뭡니까? 최대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관여는 포용. 그런데 압박은 맞고 대화는 틀렸다고요? 또 같은 대화라도 미국이 하면 맞고 한국의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면 틀린다고요? 세상에 그 코미디언들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빨리 환수하자고 하면은 그건 한미동맹을 깨는 일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안 된다고 진작에 밤을 쳐놓고 있는 전술핵, 그리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반미가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밖에만 나가면은 연세든 분들이, 그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 보수 논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면 거의 다 만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땅바닥에 놓고 손들고 나올 거라고요? 정밀하게 선제 타격을 하면은 북한은 망가지고 남한은 멀쩡할 거라고요? 전쟁의 피해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핵전쟁에서는 비율의 문제이지 어디는 성하고 어디는 다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핵전쟁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 친척이 아니라고 한 사람의 목숨인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참 묘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서도, 압박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그전보다도 썩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이제 중국의 석유 금수조처가 이제 그 효력을 보는지 주유소에 기름 넣는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북한은요, 제재와 압박에 이골이 난 사람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북한도 이제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의 자살 행위를 중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만하게 통미봉남을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북한을 이해하는, 그래도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진보 정권이 탄생한 게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북한은 이제 그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통로를 만들고 남쪽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10월 10일 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0일 그리고 또 10월 18일 설도 나오고 있는데 제발 지각 있는, 조금이라도 지각 있는 김정은이라면 이제 도발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여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니까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면 그건 동맹과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니까, 미국을 보호하기 급하니까 거기는 버릴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을 쉽게 생각한다면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너무 큰 배신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대화라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트럼프에게도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사이 트럼프도 그가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그 실책을, 그 오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3개 정도의 채널을 갖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미국의 행정부에 이런 엇박자가 있었는지 저도 30여 년 이 땅에 살면서 미국 행정부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역할을 분담한 계산된 일이라고 곱게 봐주는 시각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은 역시 트럼프의 한계이고 트럼프의 본심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사이도 기회 있을 때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쓴다고 못마땅해 하고 비난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여론이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길을 다시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어느 구석에선가 지금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미국에 우리 200만 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계시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에 세계 750만 해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통 해외 지역협의회는 통일에 대한 주재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주재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면 더 실전 단계에 가기 전에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완성 단계에 이르고 완성 단계에 더 가까워질수록 북한은 포기할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오늘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보다 또 내일 해야 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빨리 결단해 달라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동부에 사는 사람 같으면 백악관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북아메리카 국장이 모스크바 다녀오고 하면서 러시아는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쌍중단이 뭡니까?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그 매개체로 러시아도 지금 활발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보다도 미국보다도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평통이 선제적으로 빨리 남북 간 핫라인을 만들고, 뉴욕에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 대표부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특사를 저쪽에서 안 받아서 못 보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냥 제3국을 통해서 보내든지 특사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빨리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지렛대 역할을 해야만 곧 있을런지도 모르는 북미 관계 타결, 남북 관계 타결에서 한국이 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평통이 그것을 주장하고 민간 통일단체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북한 탓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보수 야당들이 뭐라고 할 건데 그걸 겁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왕에 결정한 800만 불 인도적 지원도
이제는 누구의 훈수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로 해서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는 6.15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7년 뒤에 있었던 14 공동선언 10주년이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 민간 주도로 큰 행사를 벌이고 어제 추석날 기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하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유치하는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벌일 계획이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국인지라 그냥 미리 앞당겨서 연휴를 피해서 미리 앞당겨서 간략하게 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참 14선언은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행됐더라면은 지금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남북의 어업이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 신의주 앞바다 발해만에 해저 유전을 개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남쪽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북에 가져가서 북의 인프라, 항만, 도로를 구축해서 남북이 윈윈하는 그런 경제적인 협력을 교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새로운 6.15, 새로운 14선언을 맞이해야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쟁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각종 갈등과 대립, 증오, 편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관용, 비폭력 해결을 지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통위원들은 이제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평통위원들은 평화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평화여야 됩니다. 만일 평통위원이 되었으면서도 행여 통일에 냉소적이거나 통일운동하는 사람을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신다면 그건 너무 철저한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한인 사회에서 피스 키핑, 평화를 유지하고 피스 메이킹, 평화를 구축하고 피스 임프루빙,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에 천병이 되십시다.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평화는 나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한 말이 평통위원, 특별히 평통 임원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둥근 세상에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는 아픔은 날로 더해 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뭔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을 건가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우리 조남태 회장님. 부관사님, 저는 원래 평상시에 김용현 대장 행동을 중요합니다. 원래 언론이 시도하지만은 논리 정연하고 또 이분과 해박하신 분으로서 감히 누가 저 같은 사람이 옆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승리 거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단순한 면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강력한 한쪽을 찾아오는 군사력을 가졌을 때 평화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서두에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사실 우리 김용현 대장님은 아마 연예인적으로보다 선배가 계시는 말을 듣지만 그 시절에 아버지도 기본으로 아버지 상임 출신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데 어느 정권이나 정부도 너무나도 평화를 강력히 주장 안 하는 거라는 정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 도발로 해서 약 46명이 전사했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또 두 번째로 금강산의 박영자 사건이 그런 박영자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주장하기를 우리에게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약한 어디다 감히 충돌을 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 DMZ가 가 있습니다. 샌드는 DMZ가 이렇게 선양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격 출신 그 병사들은 무조건 정부의 추측이 있어가지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문제는 거기서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고, 또 그쪽에서도 정말 뭔가 참 조금 안 됐다는 식으로 이걸 협정을 해가지고 이걸 열어서만 하는 그런 저희 소박한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또는 평화 또는 제재를 두드려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6개월이 되려가지 그렇다 할 북한으로부터 그런 응답도 못 받았는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상황에서 아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 김용현 회장님이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또는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 역사에서 북한과 남쪽이 화해 분위기였었던 김대중 시대 국민의 정부 때 그 서해 교전 사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 단호하게 격추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김대중 시대에 있었던 서해 교전, 서해 대전은 그뒤에 해전사에도 남을 만큼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연평도 사건이나 박왕자 사건이나 그건 100번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그런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제일 조남태 회장님의 말씀에 어그리하면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이 핵 협상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제일 악몽 같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단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더 개발하지 말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핵은 비핵화하지 않아도 좋다. 핵은 인정하며,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남한에서는 가장 악몽 같은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제가 보기에 미국이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는 다른 우리 방어 조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